안녕하십니까. 인프라 투자의 정석 10번째 시간. 드디어 두 번째 사용자 부담 자산에 대한 또다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전 시간에 민간 투자 민투법 BTO에 대해서 대략 말을 했었고, 오늘은 좀 BTO에 대해서 사용자 부담 자산의 국내 사례인 BTO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서울 춘천고속도로 BTO를 가지고 사례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아이고, 두 분 넘어갔네. 예. 전반적으로 BTO에 대해서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지난주긴 한데 사실은 지난번 거보다 좀 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춘천고속도로 BTO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뭐 크게 인프라는 경쟁자산, 사용자 부담자산, 규제자산 이런 게 경제적 인프라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국가에서 웬만하면 돈을 주는 사회적 인프라가 있고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지금은 사용자 부담 자산이라는 유저 페이 에셋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국내 사례인 민투법상 BTO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10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1번 경쟁자산 컴패러티브 에셋에 대해서 쫙 여러 번 했고, 이제 요 바로 전 시간에 사용자 부담 자산에 드디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민투법 BTO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BTO의 국내 사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TO 사업 개요고요. BTO는 말 그대로 Build, Transfer, Operate죠. 그래서 민간의 재원으로 사회 기반 시설을 준공, 빌드하여 그 다음에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시키며 트랜스퍼해서 넘겨주는 거죠. 넘겨드리는 거라고 말할 뻔했네요. 너무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제가 되게 뭐 존중은 해야겠지만 자꾸 되게 윗사람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공평한 사회 아닌가요? 아니, 죄송해요. 헛소리 그만하고요. 다시 BT까지 했죠. 빌드, 지어서, 트랜스퍼, 넘기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 하지만, 자, 소유권은 넘겼지만 넘긴 그 국가 지자체에서 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에 저에게 이제 시설관리 운영권을 일정 기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운영권을 기준으로 직접 운영해서 통행료 수입 등 운용 수입을 통해 투자 지원을 회수하는 방식이 BTO,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입니다. 네. BTO 방식은 수익 경이죠. 수익을 내가 내야 돼요. 기간만 난 배정받고 수익을 내서 상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관리 운영권을 기반으로 자기 책임하에 운영해서 징수해야 되는 거로서 사실은 도로, 철도 같은 어떤 수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정부는 정부와 민간이 사업 위험을 분담하여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고자 해서 BTO-RS, Build, Transfer, Operate, Risk Sharing, 위험 분담형이죠. 리스크 쉐어링 BTO가 있었고요. 손익 공유형 BTO 어저스티드를 규정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위험 분담형 BTO와 손익 공유형 BTO라는 게 있고요. 뭐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있고, KDI 쪽이 항상 이런 자료가 많으니까요. 혹시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은 조금 더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민간 투자 사업의 소유 제한 및 조달 구조. 이거는 뭐 민투 사업이 아니라 일반 개발 사업 모두가 비슷하죠. 건설 기간 동안에 처음에 건설 초기에 뭐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토지 보상비, 그리고 부대 비용 들어가고, 그 다음 공사를 해서 공사비가 주르륵 들어가서 그들이 쌓여서 모든 비용이 딱 집행되게 되는 거고요. 돈이 점점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준공 시점에 다 지불하게 되는 거고, 해당 기간 동안에 뭐 재세금과 법인이 있으니까 내야 될 건 내야 될 거고요. 물가 변동비라는 거는 뭐 이게 지금 좀 복잡하지만 총사업비는 물가 변동을 감안하지 않은 금액으로 항상 산정을 해요. 그래서 물가 상관없이 산정을 하면 그것들을 연도별 뭐 수십 년치에다가 그 다음 물가를 물가 조정을 하면은 어쨌거나 그렇게 편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산정한 캐시플로우, 추정 캐시플로우는 물가 반영 전 캐시플로우를 주로 쓰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가정한 물가를 반영해서 최종 현실 가치를 산정하게 되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물가 변동비란 개념이 있는 거고, 건설 이자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코딱지만큼이라도 돈이 나갔으면 거기 이자가 있을 때, 이자 금액은 이 뒤로 갈수록 많겠지만 일단 뭔가 발생하면 세금을 치라는 거니까
사실은 요것도 폭이 있다면 요거랑 비슷하겠죠. 이자가 처음엔 조금 나가다가 원금이 많아지고 이자가 많아지고 마지막에 이자가 제일 많이 나가는 될 텐데 그냥 이자가 나가기만 하면 색칠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재현투자는 대부분 제일 리스키한 에쿼티 먼저 자기 자본 먼저 나가고 그 다음 건설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은 보통은 뭐 자기 자본 그 다음 타인 자본이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거고요. 넘어가고 윈투 사업 추진 절차는 요즘 계략적인 내용이지만 일단 정부 고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부가 지금 대상 사업을 지정하고 정부가 고지하면은 이제 협상 지금 민간 쪽에서는 고시한 걸 보고서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해줘. 그러면 그거를 뭐 검토해서 평가하고 결국은 무선 협상자 지정을 해서 협상자가 되면은 실시계 승인 신청을 이제 협상자 된 녀석이 된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하면 그 승인을 받고 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한다라는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뭐 2천억 이상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뭐 피맥 사전 자문이란 개념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피맥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공부할 자료들은 많이 있어요. BTO, BTL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뭐 민간 제한 사업 결론은 아까는 정부에서 지정해서 공고 고시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사업 시행자들이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그 중에 한 명이 선정되는 과정이라면은 사업 자체를 민간에서 주무관청한테 이 사업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검토해서 괜찮다고 생각되면 이제 아니면 노고 괜찮다고 생각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공고를 내죠. 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공고에 안 들어오면 요 제안한 그 녀석이랑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딴 놈이 공고 들어오면 당연히 또 그들 중에서 골라야지. 무조건 제안서를 낸 얘한테 뭐 우선 권한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정이 되면 또 밑은 똑같죠. 뭐 실시계획 승인해서 착공하고 준공을 한다. 이런 어쨌거나 스타트 시점이 민간이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개념이고요. 네, 민간 투자 사업의 주요 이해 당사자. 일반적인 그림이죠. SPC를 설립해서 하게 되는 거고 제일 처음에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요. 실시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뭐 SI, 스트래테직 인베스터, 주요 출자자들, 건설 운영 출자와 재무적 출자자, 파이낸셜 인베스터들의 출자를 받고 복잡하죠. 그냥 어쨌거나 출자를 받고 대주단의 대출을 받고 그 돈이 출자금, 대출금이 다 모여서 어쨌거나 공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때 공사비 나가겠죠. 계속 공사하면서 건설사에 나가고 다른 비용들도 나갈 거고 그리고서 준공이 되면 계약은 미리 체결해요. 준공이 되면 뭐 해당 도로를 관리운영사한테 실제 이제 뭐 관리운영비를 주면서 운영을 맡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도로면 톨게이트비 낸 거를 이제 받는 거죠. 도로를 완공된 도로를 제공을 하니까 도로 사용자들은 사용료를 내고 그걸 가지고 어쨌거나 이 모은 돈을 상환한다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네, 이것도 단계별 참가자 역할인데요. 뭐 엄청난 내용은 아니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화면 잠시 스탑하고서 한번 딱 읽어보면은 그래도 피가 되고 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예, 제가 읽지 않았다고 너무 넘어가지 말아주시고요. 일단은 저는 넘어갈게요. 네, BTO 사례 들어왔고요. 서울 춘천 고속도로라는 녀석이고 생각보다 막 저번에 발전 사업도 그렇고 BTO도 그렇고 다트에 있는 공시된 자료에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어디서 뭐 저희 회사 내부에서 대외비 자료를 몰래 쏙 빼내서 이런 자료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요. 누구든 접근할 수 있는 공시된 자료 dart.fss.or인가요? 그 전자공시 시스템 거기에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서울 춘천 고속도로도 그 법인을 찾아서 다트의 2019년 말 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금 이번에 제가 한 모든 내용은 다 2019년 말 감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공부할 때 생각보다 그러니까 대체 투자는 좀 대회비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회사 자료를 갖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저 회사 잘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밖에서 그런 대체 투자를 접근할 때 생각보다 다트 자료가 쓸만한 게 있고 광고를 하면 되겠네요. 제가 대체 투자 관련해서 대체 투자 회사에 현재 있지 않을 때 밖에 계신 분들이 대체 투자 자료를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제 유튜브 블로그에
따로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한번 탁 클릭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트 공식 내용이에요.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이런 해당 고속도로 건설 관리 운영 및 부대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회사는 2002년에 설립됐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4년에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2004년 8월에 착공했어요. 그러고서 한 5년 걸렸나 보네요. 그렇죠. 2009년 7월에 드디어 개통을 하면서 그 다음 달에 뭐 30년인가요? 관리 운영권을 받게 되죠. 그러면 시설물은 어쨌거나 이때 국토교통부한테 넘겼겠죠. 트랜스퍼 했고 그로부터 이제 관리 운영권 30년을 받았겠죠. 보시면은 무상 사용 기간은 운영 개시일인 2009년 8월 12일부터 30년간. 네, 30년간 어쨌거나 관리 운영권이 이 회사, 이 서울춘천고속도로한테 존속해요. 회사의 귀속 아닌가요? 존속인가요? 귀속 같은데. 어쨌거나 귀속 그렇게 되고요. 본 사업시 소유권은 정부한테 가지만 사용권은 무상 사용 기간, 그러니까 사용권은 이 회사한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고 주주현황은 HDC 현대산업개발일 것 같아요. 뭐 2009년에 현산이 40%, 중소기업은행이 20.9%. 근데 여기는 기업은행 아니에요. 이거는 펀드가 보통 FI 파이낸셜 인베스터라고 저희가 기관들이 그 펀드를 통해서 여기 FI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펀드는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을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탁업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 결국은 대외적인 법인 역할은 은행에서 대신을 해줘요. 그러고 해당 자산의 운용은 자산운용사에서 하고 뭐 회계는 사무관리사에서 해주고 그 돈 판매는 판매사에서 해주고 옵티머스 사례를 들으면 좀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결국은 중소기업은행이 그러니까 이름을 대신 빌려주지만 이 대출은 중소기업은행 이름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잘 보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행 뭐 가로 열고 어쩌고 저쩌고 펀드의 신탁업자로서 해서 그 펀드를 신탁하는 신탁업자로서의 이름을 빌려준 거지 중소기업은행이 실제 대출해준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은행이 실제 무한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거고요. 그냥 펀드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펀드. 신탁형 펀드는 이름을 그냥 은행 이름 쓴다. 그리고 이거는 회사형 펀드니까 실제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자자 회사라고 회사를 설립해서 펀드를 만든 회사형 펀드는 회사니까 자기 이름을 쓴다. 하지만 대부분인 신탁형은 법인이 없기 때문에 은행 이름을 좀 빌려서 은행 이름을 쓴다. 예, 그런 거고요. 현대건설은 아마 시공사였겠죠. 도로공사도 있고 뭐 강원 춘천시도 원래 있었다 지분이 넘어왔네요. 2099년 돼서. 네, 그리고 재무현황. 재무상표표는 총자산이 이거 원단인가요? 9,017억 정도 되고 9,017억인데 유동자산은 420억이고 거의 없죠. 비동자산이 대부분이네요. 그쵸? 8,590억인데 비유동자산의 대부분도 무형자산이에요. 실제 일반 기업들은 유형자산이 더 많죠. 공장, 땅, 부동산은 다 유형자산인데 여기는 관리운영권. 얘는 지금 지어놓은 걸 몽창 국토교통에 넘기고 국토교통부가 30년간 사용권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준 거죠. 뭔가를.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9천억짜리 회사의 전체 자산 중 8,178억 원은 뭐 무형자산이다. 그 중에 디테일하게 보면은 관리 운영권이 1조 1389억이고 정부 보조금이 마이너스 3211억의 역할을 하네요. 뭔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지었나. 그러니까 실제 네팅한 지금 귀속되는 관리 운영, 내가 가지게 되는 관리 운영권은 이 차이는 얼마죠? 8,100억쯤 되려나요? 그쵸? 예. 이 숫자가 그대로냐. 그래서 8,178억 원의 관리 운영권이 이 회사한테 무형자산으로 귀속이 되게 되는 거예요. 2019년 말 기준으로. 그리고 자산이 이렇고 부채는 더 많네요. 어이구야. 부채는 9,424억이죠. 그것도 대부분이 비유동 부채예요. 비유동 부채 뭘까요? 당연히 PF 차입금이겠죠. 프로젝트 파이낸스 차입금인 거고 장기 차입금 9,068억 원. 그리고 딴 거는 차입금은 아니네요. 일단은 뭐 대략 PF로 9,068억 원 정도를 빌려서
지금 그러니까 빌렸다. 매년 원리금을 갚아야겠네요. 뭐 그런 상태일 거고, 손익계산서 이 회사의 수입은 어떻게 나오고 지출이 어떻게 되냐, 이거 대략만 쓴 거예요. 전체 수입이 매년, 이것도 원단이죠. 그러면 1376억을 벌고, 하지만 대부분의 1170억의 대부분의 수입은 통행료 수입, 톨게이트비고 기타 부속시설이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요. 정부 보조금은 아마 이게 MRG일 거예요. MRG여서 일정 통행량에 미달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거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 많이 벌어서 비용, 주로 영업 관련 비용들은 제일 큰 건 무형자산 상각비, 그냥 회계적인 상각이죠. 아까 무형자산 8천억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30년 뒤에는 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0을 향해 회계적으로 가야 되니까 회계적으로 상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인 비용은 영업비용에서 특별히 없네요. 수수료, 관리운영 수수료, 해당 도로 운영하는 관리운영사한테 내는 수수료는 그래도 199억. 오, 크긴 크네요. 네. 1300을 보니까 199가 작아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뭐 1376억을 벌어서 주로 영업비용 중에서는 뭐 관리운영비로 199억쯤 내고 상각이 400억 된다. 그러면 한 667억이 남고, 하지만 영업의 비용으로 이자가 있죠. 아까 PF 9천억이었나요? 엄청 많았죠. 그 이자가 838억 원 나가면 단기순 손실인데, 아까 상각은 실제로 뭐 회계상 손실이지 현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현금을 벌면 얘는 실제 나가는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에비타나 현금으로 하면 당연히 플러스일 거예요. 근데 회계적으로는 단기순 손실이고요. 네. 그리고 주석상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은 관리운영권은 30년이고 정액법을 쓴다. 예, 잘 정액법 쓰네요. 뭐 가속법 뭔지 뭐 어쩌거나 생각해서 뭐 쓰나 저도 궁금했는데, 30년 동안 예를 들어 뭐 3천억짜리 관리운영권이면 10억, 3천억, 100억이죠. 매년 100억씩 상각해서 정액으로 상각해서 30년 뒤엔 빵이 된다. 그런 거고, 실시협약은 이 통행료 수입 보장이 MRG죠. MRG, 미니멈 레베뉴 개런티일 거예요. 최소 수입 보장. 사실은 보장인데 요게 아마 뭐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요즘에 MRG 사업 없고요. 옛날에 있던 게 MRG 사업이 꽤 있는데, 이거는 운영 개시일로부터 15년 동안 받네요. 되게 신선하네요. 저는 사실 30년 운영 기간이면 30년 다 MRG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얘는 앞에 15년 있고 뒤에 15년은 다시 보장을 안 해주네. 이거는 차라리 뭐 최악은 아니네요. 정부 입장에서. 예, 30년간 계속 주는 게 좀 최악인데, 그래서 어쨌거나 추정 통행료 대비 추정 통행료보다 결론은 80% 밑으로 떨어지면은 정부에서 보장해주고, 대신에 넌 추정보다 120% 넘게 나오면은 너무 많이 번 거 토해내 하면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좀 이렇게 균형을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 좀 제 생각엔 좀 그렇지 않은데, 일단 그런 시크한 얘기는 이번에 하지 않을게요. 그러고요, 피부 대출 약정 내용도 있네요. 사실 이런 내용이 뭐가 중요하겠냐 하지만, 또 세상 밖에서는 이런 내용 알아내기 어려운데, 이런 내용이 사실은 감사보고서에 요거 그대로 캡처한 거잖아요. 제가 캡처한 거 갖고 온 거거든요. 감사보고서에 그냥 나와 있다. 그래서 찾고 싶은 사람은 다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선순위 대출은 4,650억, 후순위 대출 A는 1,749억, 후순위 B 대출은 3,195억이고, 뭐 각각 이거 전부 다 국민은행은 실제 국민은행이 아니라 아마 펀드, 이것도 신탁형 펀드의 대외적인 명칭을 빌려주는 국민은행일 거고요. 국민은행 1, 2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어쩌고저쩌고 A 펀드의 신탁업자인 국민은행, 얘는 저쩌고 펀드의 신탁업자인 국민은행, 뭐 이런 식일 거예요. 사실은 그냥 각각 다른 펀드를 대표하는 이름인 거고요. 이것도 중소기업은행이 또 신탁을 하고 있는 또 다른 펀드인 거고, 셋 다 펀드예요. 그리고 이거는 회사형 펀드니까 지네 이름 썼고, 교직원 공제에는 직접 대출을 했을 거고요. 이것도 펀드, 얘는 펀드형 회사형 펀드, 펀드형 회사래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차익17 아까 30년이었는데, 이거 보면은 2004년 12월에 PF가 있었는데, 지금 2018년 6월에 요런 조건으로 리파이낸싱을 해서 기존 걸 다 갚았나 봐요. 그래서 아마 30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그 30년 그 기간 동안 돈 받고 나머지는 아무도 못 받기 때문에 30년 동안 받는 현금 흐름이 이 회사의 모든 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지금 대출 중에 제일 차입 기간이 뒤인 이 녀석이 아마 거의 22년 뒤가 2018년 6월 기준 22년 뒤가 아마 이 사업의 실시협약이 끝나는 그 30년 차일 거예요. 그래서 대충 보면은 이거는 아마 17년 동안은 선순위 대출 4,650억 원 아마 원금도 상환하면서 17년 차에 이제 결국은 원금이 전액 상환되게 되는 구조고, 그러면 그 18년 차부터는 얘네 후순위 A, B는 17년 동안 얘 원금 상환할 동안 계속 이자만 받다가 이자 끝나고 나서 18년부터 18, 19, 20, 21, 22년 동안 얘네 둘도 아마 원금을 그때 급하게 상환하게 될 거예요. 뭐 보통 그런 구조로 짜니까요. 그러고 이자율이 4.3 뭐 그럴만하죠. 근데 11.6, 59, 13.9 해서 와우 대박이네 하는데, 뭐 대박이긴 한데 또 이게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에쿼티가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FI 펀드로 아까 에쿼티 들어간 돈이 날아가는 돈이어서 그 날아가는 돈과 뭐 동일 비율로 아마 후순위 대출이 들어왔을 거고, 결론은 그 돈에서 돈 다 날린 거 감안하고 여기서 11.6% 번 거 감안하면 뭐 가중평균 해서 실제 투자한 녀석은 뭐 선순위가 4.3이면 그건 한 6%대, 7%대 그런 식으로 한쪽에선 두 방향으로 투자해서 한쪽은 전액 날리고 한쪽은 11.5%를 받아서 평균 치면 뭐 6%, 7% 이렇게 되는 그런 개념이긴 해요. 근데 그냥 이것만 딱 보면은 오 개사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그렇게 2018년에 했던 대출이 엄청난 금리의 개사기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서로 뭐 이렇게 돈 지금 유동성 남아 도는데 돈 빌려주는 사람이 완전 갑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근데 뭐 이렇게 완전 그게 그 사람이 갑이 있냐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고, 뭔가 페어하게 됐을 거고, 잘 모르지만 그 전액 날리는 그쪽 금액이 꽤 크니까 뭐 이 정도 금액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The End고요. 요즘에 오랜만에 여름휴가 갔다 왔더니 약간 좀 리듬을 제가 못 찾고 있는데, 그래도 빨랑빨랑 리듬 다시 찾고 이제 휴가 끝났으니까 앞으로 1년간 휴가 갈 일 없으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